북한 동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주체사상 비판을 두 회로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강석진 작가님께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속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는 소련이 망한 후에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소위 신냉전주의가 도래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한반도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찰과 우리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진입니다. 140여 년 전에 조선과 미국이 국교 수교를 함으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거기와 좀 이게 연관돼서 지속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 이 시대 때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제국주의자들이 즉 서구의 열강이 아시아권으로 진출하면서 특히 중국과 일본과 또 조선반도에 진출을 하면서 저희 한반도가, 조선반도가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났고,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하나의 이제 영향으로서 하나의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가 분단 시대를 70여 년을 이어내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이 제국주의가 1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새로운 정말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들어왔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어떻게 되냐면 패권주의화 돼갖고 제국주의의 성격을 좀 달리한, 패턴을 달리한 패권주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여기 이제 북한과 한국, 그렇다면 이 패권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장기적인 그 안목과 전략을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이 제국주의가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요. 이 제국주의는 영국이 산업화에 성공함으로 인해 갖고 유럽 전체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국 강병이 됨으로 인해 갖고 이 서구 세력이 아프리카권, 아시아권, 중남미권으로 진출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까지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식민주의 정책을 썼던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영국이 산업화 혁명 시대를 제일 먼저 문을 연 영국이 세계 도처도처에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확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북미 대륙인 신대륙에까지도 진출을 했고, 그 넓은 신대륙을 또 식민지화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도 역시 제국주의 대열의 승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지금의 베트남 지역인 인도 차이나 지역을 또 식민지화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영국, 프랑스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을 진출을 했고, 또 이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통상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미국의 이 경제력의 확장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1866년에 셔마노 사건, 그 다음에 강화도의 신미양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갖고 봉건 그런 제도를 이제 타파하고 서구화,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일본은 참 부국 강병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보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구의 제국주의는 진짜 산업혁명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생산력이 증기기관 이런 걸 통해서 대폭적으로 신장이 됐죠. 그러면 뭐냐면 옛날에는 전부 간의 수공업 주문 생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얼마를 주문하면 그제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동력이 발생을 하니까 공장이 알아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그렇죠. 이제 대량 생산 전환됐죠. 체제가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국내 시장이 포화되면 해외로 나가야 되고 또 원료도 국내에서 이제 막히면 해외로 또 구하러 나가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서구 제국주의는 여기서 이제 과학 기술을 주무기로 하고 또 무기를 갖다가 체계를 굉장히 그 발전시켜서 그런 여력으로 이 동쪽으로 왔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서세 동점이라고 합니다. 예, 서세 동점 시대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 그 무려 독도 옆을 항해를 해서 독도를 리앙크루 섬이라고 하기까지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때 프랑스에서 우리 저 극동에 독도까지도 항해를 했다는 게 놀라운 것이고, 자 일본이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전부 이제 서구 제국들이 이 동양으로 밀려와서 이제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겨냥을 했는데 일본은 재빠르게 변신해서 물론 일본이 전부터 이제 벌써 서구에 하고 교역을 이제 한 단계로 일찍이 근대화하는 게 빨랐죠. 그래서 소위 타라 입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아시아를 탈피하고 서양의 제국에 그 들어가겠다 하는 걸로 해서 재빠르게 변신해서 오히려 일본이 이 서구가 인도 차이나까지는 다 서구가 했는데 일본이 대신해서 서구 세력을 대신해서 조선 반도 한반도와 중국을 갖다가 이 경영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제국으로부터 이제 약 한 150여 년에 시작된 이제 이 제국주의 그 시대가 1,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그런 그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지구에서 이제 최초로 등장한 공산주의 국가, 바로 이제 소련 연방이죠. 1922년에 소련 정부가 공산주의 종주국가인 소련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0여 년 만에 이 공산주의 세력이 국가가 이제 1991년에 몰락을 하게 되고 곧 이어서 주변에 이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나라들도 다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다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우리 한반도도 절반이 공산화가 되는,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화 되면서 한반도의 절반이 이제 공산 국가가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고착화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계속 공산주의 사상과 그 체제를 갖다 계속 확장해 나갔죠. 그래서 유럽의 그런 여러 나라들, 지금의 동유럽권이었죠. 위성국을 만들었고, 아시아도 역시 중국, 한반도,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됨으로 인해 갖고 냉전 체제가,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소련과의 그런 새로운 이제 패권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소련이 이처럼 이제 미국과 이제 대립 관계가 되면서 주변의 나라들의 그 위성국을 거느리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데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90년대 초까지 지속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련의 이 경제력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경제력이 이제 쇠락되기 시작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은 아주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소위 연합국이 돼가지고 그때 소위 전체주의 파시스트 세력인 이 독일,
일본, 이태리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싸웠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정말 최동맹이었어요. 같이 서로 상호 원조를 통해서 이 어떤 파시스트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철의 장막을 치고 완전히 자유진영하고 대립적 관계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소련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결국 전체주의 경제를 하다 보니까 국력이 소진이 돼서 미국 같은 자유자본주의에 견디질 못하고 패망을 하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있던 그 동구 진영들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있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그 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회원국이. 그 재미난 얘기죠. 체코니, 헝가리니, 폴란드니 옛날 소련이 위성국가가 된 나라들이 지금 다 미국 편에 있어서 남은 거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서구에서는 미국의 비롯한 나토의 동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소련이 91년에 붕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권과 그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위토라고 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죠. 거기 서로 이제 대립 관계였는데 결국 이제 소련이 경제력을 지탱을 못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는 미국이 독주하에 초강대국으로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 이후에 소련이 망하니까 뭐라 하냐면 only 슈퍼파워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진화가 됐는데 중국이 갑자기 부상함으로써 그게 또 깨졌어요. 그래서 미중의 충돌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련이 상당히 그 전성기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소련이 공산국가, 이 종주국가만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면은 인류의 정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평화 공존 시대를 누리게 될 거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과 대립의 그러한 시대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소련이 이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였고 체제였던 소련이 91년에 붕괴함으로 인해 갖고 조금 전에 우리 신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세계 전체를 갖다가 관할하는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해갖고 경제력이 막강하다고 해갖고 초강대국이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지금까지 이제 90년대로부터 지금 벌써 한 30여 년에 이르기까지 초강대국으로서 계속 그 국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는 거기에 그만한 어떤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이 1600 그때 이제 유럽에서 개신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갖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러에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1달러로부터 해서 100달러짜리 1위까지 센트 1위까지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In God we trust. 즉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달러에 분명히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건국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의 가장 이제 요체가 뭐냐면 박애주의.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신성시하고 도덕적으로는 정직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국가로 볼 때 상당히 아주 건전한 그런 국가 정신과 또 거기에 걸맞는 헌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의 중요한 것이 뭐냐? 프론티어 정신이라 해갖고 개척 정신, 이 탐험 정신 말이에요. 자, 이 신대륙이라는 이 미지의 나라에 들어가갖고 소강대국을 이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이 1,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죠. 그 이전에는 영국이 세계를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축 통화도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의 모든 경제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경제와 금융의 중심 국가였는데 1, 2차 대전을 치른 이후로부터는 그 패권이 경제적인 패권, 국력의 모든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는 패권주의를 갖다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나라의 희생을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보편성이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세계에 등장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공생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죠? 민족 자결주의죠. 네. 민족 자결주의. 예, 이건 이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소위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그런 거를 해서 식민지를 민족의 자결에 따라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 국가들이 아직 많았을 때죠. 그렇죠.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사실은 같은 동맹국인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 다 통틀어서 식민지가 독립하는 걸 사실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나 미국의 이런 그 주장과 이상주의에 따라서 결국 식민지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도 새로운 국제 질서를 하려고 한 것이죠. 집주의한 식민주의 그런 세계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세상은 보편적이고 서로 동등한 국가로 뭉친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탄생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합이 탄생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한 이상에 따라서 이 강대국이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평화롭게 하는 그런 질서를 주장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었고 미국은 상당히 다른 제국주의와는 좀 다른 이상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소위 그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있었죠. 근데 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자극이 된 게 바로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자극이 돼서 조선 반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즉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자에서 우리도 이제 독립을 하고 모든 것이 우리 민족에 의해서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47개국인가 거의 50개국의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갖고 지구상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이제 확산이 되고 여기에 미국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은 완전 거의 다 뭐 초토화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빈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이 이 마샬 정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 자원을 갖다가 그 부를 갖다가 유럽에 투자를 해서 마샬 정책을 해갖고 유럽을 복구하는 경제력으로 다시 재생하는 그런 정책을 쓰므로 인해 갖고 유럽 지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이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미국은 아시아권에도 공산주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갖고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유엔을 업고 참전함으로 인해 갖고 절반이나마 우리가 또 자유를 누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미국 덕택이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전도 역시 베트남이 전체가 남북이 다 공산화가 될 것 같으면 그 주변 모든 아시아권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갖고 미국이 역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또 아프가니스탄 소련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려고 어마어마한 많은 군사력을 여기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또 개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이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엔과 그다음에 그런 그 민간 여러 그런 봉사 단체를 통해 갖고 세계 곳곳에 보편적 인권을 갖다 실천하고 복지를 제공을 하는 이런 그 봉사 정신을
평화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비정부 단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획기적인 것이 1995년에 미국 주도하에 세계 무역 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WTO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계 무역 기구를 통해 갖고 세계 모든 나라가 관세 장벽 없이 그리고 아주 저율의 관세를 통해서 후진국도 자유롭게 수출을 해서 함께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자 해갖고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이 1997년도에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개입을 해갖고 인권이 무시당하거나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재난당한 그 국민들을 갖다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봉사 정신을 많이 발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WTO의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 갖고 부를 이제 축적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엄청난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면서 중국도 이제는 세계 강대국처럼 대국의 굴기를 세워서 우리도 지난날에 제국들이 그러한 제국화에 힘썼던 것처럼 중국도 그와 같이 세력을 팽창하고 세계 각국으로 중국의 이 중화사상 대국으로서의 그러한 실세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 이제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제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기 전에는 도광양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참 힘이 충분해지기 전에는 빚을 감춰라 하고 미국과 대립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 시진핑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경쟁 체제를 맞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게 됐을까 하는 걸 잠깐 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중국 소련이 그 공산주의 세계에서 패권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했어요. 국경에서 무력 충돌도 일어났고. 그 이제 소련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 미국이 이제 사실 또 이의제의 전략으로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1972년부터 핑퐁 외교를 해서 중국을 이제 국제사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이제 유엔도 가입시키고 하면서 이제 대만은 이제 축출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아주 당당하게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데려오면서 중국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에 이렇게 하면서 개혁 개방이 되면서 또 아까 얘기한 WTO 자유무역 체제 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그런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오면서 자연히 자유민주주의도 확산이 되고 이런 것을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전혀 지금 반대로 됐다 이게요. 미국과 이제 맞서기 위해서 1대1로라는 그 정책을 통해 갖고 내륙으로 또 해상으로 국력과 군사력을 팽창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 옴으로 인해 갖고 미국과 이제는 패권주의 경쟁국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중국이 이처럼 패권주의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갖다 자국화,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해 갖고 여러 정책을 썼는데요. 이 시진핑가 2017년에 미국을 방문해 갖고 한반도는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발언의 취지가 뭐냐면 한반도를 계속 자기의 관할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또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 고대 역사까지도 중국화, 역사화하는 그런 종속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국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려면 우선 중국 옆에 붙어 있는 한반도부터 중국의 속국화, 중국의 종속화 또는 적화 통일해야 되겠다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를 먼저 적화를 해야 그 다음에 일본도 진출하고 대양으로 진출해서 이제 미국과 명실공히 맞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그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취약한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하는데, 중국은 체제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그 부와 어떤 힘을 중국 공산당으로 결집을 시켜서 그렇죠. 굉장히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민간에 다 힘이 분산돼 있거든요. 부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이 세게 보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소련에서 예와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힘이 다 소진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는 네.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이 한반도의 그 정세가 말이에요. 중국은 그 전부터 북한을 갖다 순망치안이라 그래갖고 북한은 우리의 입술과도 같아갖고 치아를 중국을 갖다가 방어하는 보호하는 그런 안에 그 지정학적인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절반은 공산권인 대륙권하에 들게 되고 한국은 해양권 세력에 이제 미국을 주축으로 한 해양권 세력에 속해 있어갖고 그 패권주의 시대에 한반도는 역시 둘로 지금 나눠져서 그 틈바구니 있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지금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패권 시대에 중국과 미국이 패권주의를 취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건가? 근데 몇 달 전에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분명 세계를 자신들의 권위주의 모델로 만들어 다른 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제물로 삼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 파워의 모든 도구를 행사하여 공동 방위를 제공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거하고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도 제국주의고 미국도 제국주의야. 뭐 누가 제국주의 싸우는데 어느 말만 편을 바꿨죠. 패권주의. 아니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러면 중국을 지지하지 않고 미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는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조를 하는 모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역에서는 자유와 번영이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전혀 틀리죠. 전체주의 질서를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패권주의 그 가운데 끼인 우리 한국은 끊임없이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을 하면서 외교, 군사, 통상의 그 연대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 외교력을 우리는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될 그 과제는 이제는 수령 공산 독재 체제 이 주체 사상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처럼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핵화를 통해서 유엔 제재를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런 통상을 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과 또 국교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미국 정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세계 국가에 편입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도 개선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또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며, 또 한반도에 지금 끊어진 이 경의선, 경원선을
원해서 남과 북이 함께 대륙을 향해 진출하는 새로운 그런 평화 경제를 우리가 구축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석진 작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한반도의 자유와 번영, 평화를 누가 어떤 체제로 이룩할 것인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하고 중국과 미국이라는 상이한 이 질서가 충돌하는데 미국은 이 문명 간의 충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문명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하나는 전체주의의 질서입니다. 거기에 선택은 명약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